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권호입니다. 지난 한 주 우리 시장 공매도 이슈가 지배한 한 주였습니다. 월요일 공매도 금지 조치로 폭등으로 시작한 우리 양시장. 그러나 일일 천하였습니다. 화요일부터 계속 내림세를 탔고요. 자, 시장이 주목한 것은 결국 각 기업들의 기초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탈과 밸류에이션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차트 보겠습니다. 최근에 HSBC에서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던 테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초 대비 여전히 70%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주의 대장주죠. 에코프로. 최근 3달 동안 넘게 이렇게 주가가 많이 밀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 56% 높은 상태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비해서는 여전히 비싼 상태입니다. 그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분위기 안 좋아지면서 시장의 성장성, 수익성 의심받고 조정을 받는 사이에 지금 한쪽에서 슬금슬금 올라오는 쪽이 있습니다.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시장에 대한 펀더멘털, 향후 성장성에 대한 전망에 이 교차가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 간의 간극 더 좁혀질 수 있습니다. 자, 주말 사이 우리나라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과세 요건이 완화된다는 이런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시장의 호재가 될 수 있고요. 이번 미국 시장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이벤트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화요일 저녁 미국 시간으로 그 10시쯤인가요? 그 미국 CPI가 발표가 됩니다. 이걸 계기로 페드의 금리 정책 그리고 주식시장 분수령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증시팔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유익한 정보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활기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외신 보야죠. 이가흔 캐스터 전해주세요.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 1.15%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2%, S&P 500 지수는 1.56%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금요일장에서는 일제히 상승불을 켰는데요. 국채금리가 안정을 좀 찾게 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나스닥 지수가 1%가량 상승하면서 안정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 목요일장에는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급등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지수는 좀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금요일장 다시 한번 하루 만에 반등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긍정적인 면을 조금 더 보려고 하는 증시의 분위기 덕분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에 있었던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부터 보실 텐데요. 실제는 60.4로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4개월 연속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소비 심리에 있어서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포인트였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함께 좀 보실 텐데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4%로 나왔습니다.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아직 인플레이션이 잡힌 것이 아니다, 확실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던 파월 의장의 발언대로 좀 흘러가는 느낌을 줄 수 있어서 다소 증시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CPI, PPI 지수 있고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지수도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5일에는 에이펙 정상회담 계기로 해서 미중 정상회담 예정되어 있고요. 17일에는 임시 예산안이 만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바쁜 한 주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 일정 함께 저희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유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77달러 선으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수요 감소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유가는 가격 자체로는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사이에는 국제 유가가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외신 기사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House Speaker Mike Johnson unveils plan to ward off government shutdown이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셧다운 방지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미국 정부가 셧다운을 피할 협상 시간이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안을 둘러싼 이견은 아직까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2단계 임시 예산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예산 소진 시기를 2단계로 나눠서요. 군사, 농업, 교통 등의 부처 예산은 내년 1월 19일까지 그리고 국무부, 법무부, 상무부 등은 2월 2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했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예산 그리고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예산은 여기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즉 양당 간의 견해차가 큰 내용은 이번 예산안에 담기지 않았다라는 점이 큰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이에 대해서 백악관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 역시 반대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당연히 민주당도 현재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미 민주당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이미 사망했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 하원은 공화당 221석 그리고 민주당은 212석으로 공화당에서 5명만 이탈을 하게 된다면 예산안 자력 처리는 현재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시 찾아온 셧다운 위기는 미국 경제에도 그림자를 좀 들이우고 있습니다. 하원 운영위원회는 현지 시간으로 13일에 청문회를 열면서 존슨 의장의 2단계 임시 예산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일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하게 될지 이번 한 주 내내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고요. 기사는 US Credit Rating Outlook changed to negative by Moody's라는 기사입니다.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했다라는 기사이고요. 미국의 또 하나의 악재가 여기다 더해진 느낌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은 최고 등급으로 유지를 하되 등급 전망 자체를 안정적에서 네거티브, 부정적으로 조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3대 국제 신용평가사 중에서 무디스만 유일하게 미국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무디스마저 등급 하향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무디스는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혹은 세입을 늘리거나 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막대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윌리 아데예모 재무부 장관은 미국 경제는 굳건하고 또 미국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유동성이 큰 자산이다라고 반박하기도 했고요. 또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무디스의 이런 조치가 공화당의 극단주의가 초래한 또 다른 결과물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무디스는 정치 양극화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도 이번 전망 하향의 한 가지 요인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9월 30일 대치 끝에 이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서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죠. 이 45일이 끝나는 오늘 17일이 또 새로운 데드라인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셧다운 우려 또한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앞서 첫 번째 기사에서도 말씀드렸듯 예산안 문제가 이번 주 증시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셧다운 문제가 다시 한번 좀 불거질 경우에는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미국 정부가 이번 주 안에 이 셧다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섹터별 움직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모두 다 초록불로 물들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그중에서 특징주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테슬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2.22%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이달 말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은 그런데 이에 대해서 1년 동안 재판매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테슬라 측이 발표를 한 건데요. 테슬라는 자동차 주문 약관에 사이버 트럭 전용이라는 항목을 추가한 후에 새로운 규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고객은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 1년 이내에 차량을 다시 한번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테슬라는 귀하에게 향후 어떤 차량도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으름장을 좀 놓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이버 트럭은 2019년에 처음 발표된 이후 양산 시장
시점이 계속 거듭 연기가 되다가 지난 7월에 텍사스 공장에서 첫 번째 사이버 트럭이 나오게 됐습니다. 오는 30일부터 공식적으로 고객 인도에 나설 예정인데요. 이러한 조건들이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애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2.19% 상승하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애플이 EU의 특별 규제 대상 지정에 맞서서 소송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한 애플의 소송은 아직 초안 상태이긴 한데요. 이 제기 마감일인 오는 16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 시장법, 이른바 DMA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디지털 시장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이 됐습니다.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을 하고요. 규제를 하게 되는 강력한 법안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지난 9월에 애플을 비롯해서 알파벳, 아마존, 그리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개 회사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을 하게 된다면 자사 서비스를 통해서 획득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엄격하게 규제가 되고요. 반드시 사용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까지 함께 받아야 합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애플 제품에만 서비스가 되는 아이메시지가 여기에 포함이 됐고요.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들 또한 다른 플랫폼에서도 개방을 해서 내려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가 되고요. 반복해서 적발이 될 경우에는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규제는 내년 3월부터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애플의 소송 결과에 따라서 유럽에서의 애플의 위치 또한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특징주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2.56%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이 15년 만에 VR 시장에 재진출 신호를 보였습니다. 메타 플랫폼은 중국의 IT 공룡이라고 불리는 텐센트 홀딩스와 함께 저가 버전의 VR 헤드셋 판매를 위한 예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우선 텐센트가 메타의 VR 헤드셋에 대한 중국 독점 판매권을 획득을 하게 됐고요. 내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판매를 시작하게 될 예정입니다. 두 회사는 앞으로 1년간 협상을 통해서 최종 계약을 체결해낼 예정이고요. 중국 시장을 겨냥한 VR 헤드셋은 메타의 최신 헤드셋 모델인 퀘스트 3보다 조금 저렴한 모델의 렌즈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가격 또한 퀘스트 3보다는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중국 정부의 승인입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게임과 또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 규제를 좀 강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거 메타는 2009년 7월 5일에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발생했던 유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중국에서의 접속이 차단이 된 상태입니다. 당시 위구르계 반체제 인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시위를 독려하는 글을 남겼기 때문에 이가 문제가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전 세계 VR 시장 점유율은 메타가 49%로 가장 높고요. 그 뒤로는 소니가 32%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과연 메타가 15년 만에 다시 한번 VR 시장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을지, 그리고 또 VR 관련 섹터들 또한 다시 한번 힘을 좀 내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울경제TV 증시팔 조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SK온에 이어 LG 엔솔까지 배터리 합작 공장 이딴 속도 조절. 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수요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프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방점을 찍었었던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2022년도에 하향 조정되면서 점점 23년도, 내년 그리고 2025년에는 더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연 기관보다 전기차 쪽으로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점점 변화해 나가겠지만 아직까지 시청자분들께서 그리고 소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전기차를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지금 화면을 살펴보시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수요가 점점 더 둔화되자 LG 에너지솔루션과 미국의 포드사 그리고 튀르키예 코치사는 MOU를 철회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이게 어렵다, 이 시장이 조금 완만하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데 모두가 동의했다는 건데 SK온 역시 2026년 이후로 연기하면서 오히려 K배터리의 내실을 다질 기회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역시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더욱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데 동의한다라면서 이런 시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또 이어진다면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까지도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눈에 띈다라는 부분까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둔화함에 따라 합작 공장 설립에 부담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 3사는 현재 소비자들의 전기차 전환 속도를 고려했을 때 이 튀르키예 건설 예정이었던 배터리 생산 시설의 투자를 지속하는 것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는 데 모두가 동의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역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 폭풍이 몰아치는 경제 요건에서 아무리 잘하더라도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 있다라면서 전기차 수요가 부진하다라는 부분을 인정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기사 요약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앞으로 계속해서 둔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포드사, 코치사 MOU를 철회했고요. SK온도 2020년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K배터리가 오히려 내실을 다질 기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갑니다. 배터리 소재 기업 코발트를 뺀 양극재로 승부하겠다. 지금 실적 급감의 원료비 절감에 대해서 안가민을 쓰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역시도 지금 제품 양산을 선언을 했는데요. 코발트 값의 3% 정도 되는 망간에 대한 대체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주요 배터리 원자재 가격은 코발트가 가장 비쌉니다. 그 다음이 리튬 그리고 니켈 가격이 가장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이 배터리 소재 기업이 코발트를 뺀 양극재로 승부를 볼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악화에 빠졌죠. 2차 전지주 위주로의 크게 낙폭이 보여지어 왔습니다. 원료비를 줄이기 위해 코발트를 없앤 차세대 양극재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데 이 코발트는 배터리 수명을 결정짓는 주요 원료이지만 가격이 비싸서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코발트 가격의 3% 정도의 수준이 망간이 대체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12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과 LNF 등 최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일제히 코발트 프리 양극재 상산 목표를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곳들뿐만 아니라 양극재를 제조하는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코스모 신소재도 일제히 코발트 프리 양극재 개발에 뛰어든 상태인데 이들 기업들도 이르면 2025년부터 양산에 나설 것이라는 적극적인 발표 역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발트는 대표적인 리튬 이온 배터리의 한 종류인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에 들어가는 필수 원자재입니다. 하지만 코발트는 리튬 그리고 니켈보다 희소한 자원이어서 의존도를 낮출 필요성이 일찍이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최근 실적 악화까지 덮치면서 업계에서는 원료비 절감의 필요성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어 배터리 소재 업계는 코발트 대신해서 망간이나 니켈 함량을 높이는 등 코발트 프리 양극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사 요약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실적 급감의 원료비 절감에 대해서 안가민을 쓰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등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코발트 프리 제품 양산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코발트 값의 3% 수준이 망간에 대한 대출 속도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이슈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과거에 삼성전자를 살지 SK하이닉스를 살지 혹은 네이버를 살지 카카오를 살지 많이 망설이셨었죠. 그래서 그 순간에 네이버 카카오 주가가 동시에 오르는 등 호황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IT 쪽으로의 주가 하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주춤하고 있지만 네이버는 조금 더 상향 조정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러한 속도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번 3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B2B에 조금 더 집중했다라는 부분의 차이가 있는데 알파벳은 B2C에 집중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아쉽게 나타난 부분인데요. 지금 화면을 살펴보시면 네이버, 카카오 조금 크게 화면으로 키워보겠습니다. 요약본으로 조금 더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클로버 X로 B2B 시장을 공략했고요. 이용기업 기관 700여 곳으로 조금 더 늘어가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LLM 자체 개발에 타사 기술을 좀 활용하고 있고 광고 시장 쪽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겠다라는 부분인데 이 두 기업의 가른 부분은 좀 단 하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술의 성숙도가 양사의 AI 사업 차이를 낳았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네이버가 챗 GPT 열풍이 불기 시작도 전에 선제적으로 LLM 구축에 대규모 비용을 투자하고 또 사업 전략 역시 고민해온 반면에는 카카오는 진출 타이밍이 상대적으로 늦은 데에다가 각종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에 집중할 여력이 부족했던 탓이다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와 카카오가 계속해서 차이를 이어져 오면서 주가 차이도 커져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 지금 AI 플랫폼으로 얼마나 더 큰 차이를 벌릴 수 있을지 혹은 좁힐 수 있을지는 향후 이런 전망에 귀추를 계속해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가 생필품 위주로 구매 불경기에 광일은 광군제. 이 광군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광군제 11월 11일부터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런 행사인데요. 세계 최대 행사로도 불리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중국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 역시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화장품 쪽으로의 상승세가 굉장히 컸었고 VT라든지 마녀공장 등 화장품 쪽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었는데 지금 살펴보시면은 빛을 잃은 광군제라는 헤드라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지난해보다 성장이 좀 더디다라는 부분들 역시도 보여지고 있고 2년 연속해서 구체적인 매출을 미발표하는 기업들 역시 늘어가고 있습니다. 행사 기간의 택배량이 전년 대비해서 20% 넘게 급감한 데에서는 아무리 보더라도 지금 전년 대비해서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게 확실시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고 있는 연중 최대 행사 광군제가 열기가 예전만치 못하다라는 데 좀 사실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베인앤드컴퍼니는 지난해 광군제 매출이 1조 1,000억 위안에 달했으나 올해는 소비자의 77%가 지난해 대비해서 지출 규모를 유지하거나 줄이겠다라는 조사 결과를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경기 둔화에 지친 중국 소비자들이 저가 생필품 위주로 구매에 나서면서 지출 최소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지금 모두가 소비를 하고 싶어 하지만 돈이 있어야지 쓰지라는 볼멘 소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소비 위주로의 상승세를 누려왔었던 화장품이나 면세점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상승분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까지도 함께 투자 판단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시죠. H&M 소식입니다. 시총 11조가 넘어서면서 적정 몸값을 두고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현재 시총을 유지할 때는 매각가 역시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5조를 희망했던 동원과 할인도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LX는 인수전을 분참하는 것을 가닥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영권 매각 본의차를 앞둔 H&M이 지금 시가총액 11조 원을 돌파하면서 적정 매각가를 두고 파는 쪽과 또 인수하는 쪽의 눈높이 차이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 실사까지 마친 LX그룹은 인수전에서 발을 빼는 분위기인데요. 이 부분에 변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23일 H&M의 지분 매각을 위한 본의차를 앞두고 있었는데 인수 측은 최근 대략 7조 원대에서 움직였었던 H&M 시총을 기준으로 삼고서 적정 몸값을 두고 추산해 왔습니다. 다만 지난 10일 H&M의 신주 2억 주가 추가 상장되면서 시총이 단번에 11조 넘게 뛰었었는데요. 시총이 계속해서 높은 채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매각 측이 희망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고 이 경우에는 인수 측은 기존 계획 대비해서 더 많은 자금을 계속 끌어오는 방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LX그룹이 인수전에서 발을 빼기로 가닥을 잡은 것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계속해서 미궁으로 빠지고 있는 인수전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할 따름입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전문가 의견 함께 들어보기로 하고요. 저희는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반도체만 보고 간다. 외인 반도체주 집중 매수. 오늘의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자,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변동성 커진 정시, 요즘에 주식시장 보면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은데, 혼란스러워요.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 있다. 그래도 우리 산업의 성장 동력, 가장 기술력도 있고 규모도 있고 또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산업 그러면 어디냐? 그럼 뭐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도체만 요즘에 보고 간다 이런 또 매수 또 분위기도 우리가 또 상황도 읽을 수가 있는데, 외국인들도 점차 이제 이 반도체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잠시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이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일단 이 화면부터 먼저 보시죠. 자, 외국인 순매수 이달 들어서니까 11월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들 제일 많죠. 그러니까 그 이외에도 한미반도체 그리고 오른편으로 넘어오면은 주성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이렇게 쭉 굵직굵직한 이 반도체 종목들이 외국인들 매수에 올라가 있다. 그 이야기는 좀 바닥을 찍고 이제 내년에 하반기부터는 반등, 턴어라운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건데, 몇 가지 우리가 그런 좀 이유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여전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인데 D램 가격과 낸드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다. 또 올릴 예정이다. 그래서 D램만 하더라도 지난달에 1.5달러로 개당 이 전월보다는 15.4%가 올라갔다. 일단 판매량은 좀 아직까지 되살아나지 않아도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고, 또 이제 공매도 세력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좀 빠지고 나니까 반도체 쪽으로 좀 더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업계 1위인 TSMC를 보더라도 전반적인 매출이 좀 좋아지고 있다. 이건 전체 업황에 대한 신호라고 또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게 곧 연말이 오고 또 이제 연초가 됩니다. 우리 광군제가 아주 흥행하지 못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전에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 되면 크리스마스 있죠. 미국은 또 땡스기빙이 있죠. 또 연초 되면은 또 입하가죠. 뭘 사겠습니까? PC 노트북 사요. 그러면 좀 교체 주기가 온다. 새롭게 이 부품이나 이 노트북이나 PC 기술이 또 메모리가 또 그래픽 이 GPU가 또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좀 본다면은 좀 바뀌고 있는 국면 아닌가,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노트북도 지금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느려지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D램 가격 역시도 첫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는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좀 잡아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바닥을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 이걸 이제 확인하는 게 참 중요한데, 대체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 저도 계속 분석을 합니다. 필라델피아 지수만 가지고도 반도체를 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건데, 일단은 좀 바닥을 찍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화면을 먼저 보시죠. 보시면은 자, 좋았던 2022년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아주 좋았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자, 2024년 밑에 그래프 왼쪽이 삼성전자고 오른쪽이 이제 SK하이닉스인데 1분기 찍고 2분기를 봐주세요. 아주는 아니더라도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닥을 그래도 1, 2분기 지점에 찍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도 3분기에도 여전히 누적 적자는 있지만 좀 개선되고 있다. 자, SK하이닉스도 보시면 1분기, 2분기가 좀 다르죠. 그래서 대체로 전문가들 의견도 그래도 이 정도면은 좀 바닥을 찍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냐. 이건 꼭 우리나라의 상황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망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그렇게 좀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또 삼성전자가 연말까지는 D램 감산을 계속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가격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누적된 적자가 많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예전에 역대 최대 많이 연간 투자를 할 때가 한 18조 원까지 갔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내년에 설비 투자 규모를 올해 대비 50%가량 늘리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발표가 내년에 전체적으로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는데 또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데 설비 투자를 하겠다.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10조 원 가량을 투자를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주로 이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로 이런 것들이 새로운 분야가 생겼어요. 말 그대로 광대역폭,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SSM이나 저장 새로운 우리가 패러다임이 열리는 쪽으로 저장 장치도 이제 큰 규모로 용량 자체가 늘어나는데 그런 HBM 쪽으로 우리 업계가 먼저 주도적으로 넘어가고 있다.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또 하나가 이제 AI 반도체 쪽으로 많이 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얘기하는 것이 생성형 AI 이쪽으로 상당히 좀 이제 이 패러다임 자체, 국면 자체가 전환되고 있는데 AI를 지원하는 이제 PC, 노트북, 심지어는 휴대폰까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부품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이제 그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용어를 하나 아셔야 될 것이 굳이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더라도 생성형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온 디바이스입니다. 이 AI용 고성능 칩이 이제는 장착이 되는 거. 그러면 이거 바뀐 걸 쓸 수밖에 없어요. 인터넷 연결 없이도 우리가 찾고 하자는 대용량의 검색을 다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이 된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가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연결을 안 하고도 처리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작업이 가능한 생성형 AI의 작업이 가능한 그런 온 디바이스 이 반도체 칩이 이제는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누릴 수 있는 수혜가 분명히 있다. 또 SK 하이닉스의 반가운 소식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반도체 HBM3를 단독 수주. 그러니까 HBM4까지 넘어가면 그건 2026년이거든요. 당분간 SK 하이닉스도 좀 탄탄한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데 자, 이 화면을 보더라도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들 1991년이니까 거의 30년 전인가요? 네, 30년 전에 저때 태어나지 않은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아침부터 또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91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무려 일장기가 6개예요. 순위 안에, 10위 안에. 근데 지금 보시면 그 6개의 일장기를 누가 다 대체하고 미국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대만도 2개밖에 없고 우리 물론 1위인 TSMC가 있지만 그만큼 앞으로 반도체 쪽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또 미중 충돌 사이에서 한국이 그래도 미국과는 아주 끈끈한 지금 뭐 오티스 국방장관도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고 블링컨 장관도 용산 한남동 관제에서 식사도 하고 이런 끈끈한 관계가 우리에게는 좀 더 유리하게 작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AI 반도체 쪽으로 많은 부분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쪽에서는 HBM을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이 부분이 HBM이 AI 칩에 들어가는 굉장히 비싼 반도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와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기업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먼저 이수페타시스. 그러니까 이수그룹이 화학 쪽에 상당한 경쟁력을 발휘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 말 그대로 인쇄회로 기판 반도체에서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이수페타시스인데 화면을 먼저 보시죠. 우리가 이제 조금 낮은 단계가 P10이라고 해서 인쇄회로 기판입니다. 아니 그건 뭐 웬만한 뭐 회사들 만들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가만히 보시면 매출 쪽을 보십시오. 계속 좀 약간 침체됐다가 2022년에 6,429억 원이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에 주목을 해보시면 2019년에 비하면은 지금 2022년은 완전 상전벽해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수페타시스가 좀 지지부진했던 때가 있지만 새롭게 열리는 생성형 반도체나 좀 더 기술력, 고기술력으로 탄력을 받는 쪽에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게 이제 그룹 차원의 지원일 수도 있고 페타시스가 계속 그런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게 MLB입니다. 이런 인수의 회로 기판을 여러 개 쌓을 수 있는 그 기술력을 확보함으로써 그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MLB를 다층 회로 기판이겠죠. 이걸 엔비디아, 요즘 뭐 잘 나간다 그러면 엔비디아잖아요. 구글, MS에 납품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공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도 뭐 국내 기업하고도 삼성이나 SK 하이닉스하고도 또 전자 제품 회사하고도 거래가 있겠죠. 이런 것 자체가 계속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이런 실적 주의와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주목할 기업이 SN 에스텍입니다. 자, SN 에스텍은 왜 제가 SN 에스텍 강조해? S가 들어가니까 무슨 생각이 나세요? S. SK 하이닉스? 삼성입니다. 샘성. 틀렸네요. 샘성. 그러니까 SN 에스텍이 삼성전자가 지분도 투자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가 있는 1차 밴드겠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SN 에스텍. 두 번째 S가 SK 하이닉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목해 봐달라는 것이 가만히 보시면 턴어라운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뭔가 2019년에 올라갔다가 코로나 국면에 반도체 시장이 좀 주춤할 때 그랬지만 다시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SNS텍이다. 2016년하고 비교해 보면 뭐 비교할 수가 없겠죠. 올라갔다가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 단계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블랭크 마스크를 생산합니다. 이것도 상당한 기술입니다. 근데 최종 반도체가 나오기 전에 이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그 직전 단계가 블랭크 마스크인데 그것에 대한 경쟁력을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 기업이고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극자위에선 이 펠리클 자체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삼성과의 관계 또 엔비디아의 독점적으로 이 고대역폭 메모리를 납품하는 데 이 기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좀 주목할 기업에 샘성과 관계가 있다. SNS텍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일면 전문가는 반도체 업황 회복의 기대감에 HBM과 AI 반도체 관련주를 수혜주로 꼽았습니다. 이 중에서는 이수페타시스와 SNS텍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계속적으로 두 종목씩 말씀드리는 거 아시죠? 오늘도 출발을 힘차게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파크 시스템스 처음 말씀드리는 종목이죠. 그리고 펀더멘탈로 FNF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자, 센티멘탈부터 볼까요? 최근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IT 쪽 전반적으로 괜찮아진다. 2차 전지주는 내려오고 있는데 IT주,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 제가 오늘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지금 올라가는 회사가 하나 눈에 띄어서 가져왔습니다. 바로 파크 시스템스입니다.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싼 회사는 아닙니다. 항상 고평가했고 어제도 고평가고 오늘도 고평가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분위기가 좀 좋아진다.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릴 정도로 지금 주가가 튀고 있습니다. 여긴 녹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상당히 지금 주가가 조정을 겪은 이후에 지금 제티고 있습니다. 3분기의 실적이 일시적으로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4분기에 다시 이게 좀 회복될 거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IT 쪽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좋아지는데 특히 SK 하이닉스가 좀 최근에 주가를 많이 뽑았고 삼성전자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밑에보다는 위쪽으로 지금 시장을 보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최근 반등세에 좀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NK 투자증권에서는 이제 얘기를 했죠. 밸류에이션 바닥.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바닥은 이미 확인을 했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일시적으로 부진한 거 주가에 반영 많이 됐다 이런 얘기고 4분기에는 다시 성수기의 모습으로 회복될 거다. 영업이익률이 뭐 30% 넘어가는 이 정도 되면은 상당한 기술력이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다. 그 정도 되니까 뭐 영업마진 30% 정도 확보를 할 수 있지. 안 그러고 일반 그냥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제품이면은 뭐 5%, 10%밖에 못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30%입니다. 저희가 계속 2차 전지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는데 2차 전지주 3분기 실적 얼마였습니까? OP 마진 3%입니다. 에코프로비엔 같은 데 3% 이렇게 내려갔죠. 대장주인데도 이렇게 3%밖에 안 되는데 여기 10배가 넘어갑니다. 30% 이상을 지금 바라보면서 주가는 가고 있다 이런 얘기고 신장비 수주를 연말에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도 주가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베스트 증권입니다. 목표 주가를 22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22만 원을 올릴 때는 좀 뭔가 자신감이 있는 거죠. 3분기 실적 일시적으로 안 좋은 거는 이제 끝났다. 앞으로 4분기 괜찮아질 거고 신장비가 수주가 확인이 되면은 24년도 실적도 괜찮을 거다. 24년도에도 영업이익 마진 20% 중반대는 연간으로 해서는 나옵니다. 아까 30% 4분기에 나온다고 했을 때는 이제 계절적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연간으로 온기로 다 봤을 때는 20% 중반대는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검사 계측 장비를 많이 하는데 이쪽이 이제 그 시설 투자 사이클을 많이 타는 거거든요. 시설 투자를 우리가 영어로는 캐피탈 익스펜디처 그래서 캐펙스라고 이렇게 줄여서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는 용어니까 그냥 기억해 두시면 편하시죠. 캐펙스가 올라갔다 그러면 시설 투자를 많이 했다. 캐펙스가 내려갔다는 시설 투자를 줄였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금년에 시설 투자 좀 줄였다가 HBM 금방도 우리 배종찬 소장이 얘기하고 갔습니다만은 시설 투자가 이제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쪽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측 장비 이쪽 검사 장비 이쪽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이클이 바닥은 쳤고 앞으로는 좋아지는 쪽의 사이클이고 특히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IT 독립하려고 계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는 사이클이 좀 내려갔다 좀 올라가는 사이클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은 여전히 견조한 상승 사이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투자를 계속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삼성전자가 조금 현찮더라도 중국의 매출 조금 덕을 좀 보는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주가 차트 보겠습니다. 쭉 이렇게 3분기 실적 때문에 내려왔죠. 최근에 올라가는 거 봤는데 누가 사나 봤더니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지금 하나씩 이제 뚫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 밑에서 보면 11월 초에 거래량도 좀 일시적으로 이제 생겼고 다시 거래량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올라갈 때는 누가 지금 지분을 뺏기고 있죠? 개인들이 지금 팔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주가 보시면 일찍 안 팔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공매도 제가 또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1.1%입니다. 1.1% 하면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벤 여기는 5%, 6% 하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나 시장 평균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0.4%입니다. 0.4%보다는 조금은 높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일부 공매도가 환매수하는 숏 커버 물량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그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를 보면 이 회사가 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비싼 회사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역사적 밸류 밴드만 놓고 보면 하단에서는 이미 가운데까지는 올라왔고
상단보다는 좀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중앙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바로 밸류에이션 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여기가 높다 하는데 PER 33배죠. 파커 시스템 더 높습니다. 40.9배, 상당히 높죠. PBR로도 좀 볼까요? 한미 반도체 아주 높습니다. 11배 PBR로 이렇게 보는데 파커 시스템 PBR로 봐도 8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느끼셔도 되게 높죠. 코스피 지금 평균이 얼마죠? 0.8배입니다. 0.9배 왔다 갔다 지금 하는 건데 8배 초반에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11월 초에 말씀드렸는데 0.80배였다가 최근에 주가 폭등했다가 조금 밀렸습니다만 그래도 0.83배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지금 10배 정도 파카 시스템이 높죠. 이렇게 고평가되어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이 회사는 높게 계속 평가받아 왔다. 이 점을 유념하시고요. 분위기 좋을 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마지막으로 터치를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 28%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 좋은 파커 시스템즈 오늘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펀더멘탈로 가겠습니다. 펀더멘탈은 오늘은 FNF입니다. 중국 가서 잘하고 있다가 최근에 중국이 문제가 아니고 국내에서 내수가 좀 현찮아지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다른 회사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댔죠. 감성 코퍼레이션 잘하고 있습니다. 영업무역 쌉니다. 효성 TNC, 스판덱스 앞으로 잘 나갈 겁니다. 이게 다 뭐죠? 기본적으로 의류 사이클이 재고가 이제 많이 소진돼서 재고 축적 사이클로 이제 돌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얘기인데 FNF는 거기랑은 조금은 차이가 있죠. 중국에서 지금 뭐 MLB 잘 나가고 있고 기존에 이제 영업망도 다른 2개의 브랜드를 이제 신규 출시를 하면서 이제 초반적으로 이제 가고는 있습니다만 여기가 기대치가 3분기 한 30% 이상 매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29%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미흡은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는 했다. 그런데 국내에서 잘 안 됐어요. 국내에서 날씨가 따뜻했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해지면은 옷들, 비싼 옷들이 안 팔린다. 그러니까 매출이 한 뭐 9에서 10% 정도 이렇게 줄었어요. 국내에서. MLB 키즈도 좀 줄고, MLB도 줄고, 디스커버리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등산복으로 유명하죠. 그쪽도 많이 줄었는데 어쨌든 요게 이제 4분기 되면서부터는 조금 이제 회복세로 돌아갈 거다. 그리고 중국 쪽도 회사에서 가이던스, 회사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시장에서 얘기를 하죠. 66% 정도 4분기에 매출이 중국에서 늘어날 거다.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66%니까 3분기에 29%한 것보다는 상당히 큰 거죠. 2배 이상 더 늘어나는 거다. 여기에는 뭐 MLB의 자체적인 이제 브랜드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새로 나온 브랜드가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조금 좀 출점을 했기 때문에 붙는 그런 효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요 신규 브랜드는 24년도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기에 걸쳐서 다 12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매출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포수가 점점 늘거든요. 지금 보면은 한 군데에서 뭐 한 20개 초반, 한 군데에서 20개 중반 정도 4분기에 벌써 점포를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되면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MLB가 늘어나면서 점포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늘어나는 걸 봤기 때문에 이 FNF도 앞으로 매출의 성장은 어느 정도 머리에 그리면서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신한투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정적인 요소가 주가에 다 들어왔다 이런 얘기고 여기는 또 엔터 사업도 본격화합니다. 아이돌을 이제 육성하는 오디션 여기 프로그램에 이제 참가를 하면서 아이돌을 통해서 지금 FNF의 브랜드를 어떻게든지 더 프로모션하는 홍보를 하고 매출을 확대하는 이런 쪽으로 좀 전략을 잡고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입니다. 중국 법인 성장률이 반등 초입니다. 조금 뭐 생각보다는 약간 저조했습니다. 4분기 66% 얘기하고 있고요. 이 회사는 의류업종의 최선호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 보겠습니다. 아주 바닥권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 더 갈까요? 아주 역사적인 밸류 밴드가 낮고요. 공매장고도 뭐 상당히 낮습니다. 1.3% 시장보다는 조금 높습니다만 그렇게 높은 상태는 아닙니다. 공매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많이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PER 보겠습니다. PER 6.7배입니다. 다른 의류주보다 상당히 원래는 높았었는데 주가가 빠져가지고 6.7배까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평가 영역이다, 가치주 영역이다 이 정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목표 주가 대비 괴리를 보겠습니다. FNF 제일 높네요. 63% 정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털로 파커 시스템스, 펀더멘털로 FNF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뉴욕 증시 반발 매수세 유입에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2% 넘게 급등했습니다.
오늘의 일면 반도체만 보고 간다. 외인 반도체주 집중 매수, HBM AI 반도체 관련주 수혜주로 꼽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센티멘탈은 조정 후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파크 시스템즈, 펀더멘탈은 24년 의류업종 최선호주로 꼽히는 FNF 꼽아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